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2023년 부동산 전망, 부동산 전문가 3인의 예측과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의 예측.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의 경제적 자유, 회원이 되시고자 하는 분은 가입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회원이 되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투자 분석 보고서는 플래티넘 회원과 다이아몬드 회원에게 3개월에 한 번씩 메일로 원하는 지역과 투자 시기를 요청을 하시면 분석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 체크리스트 11월 달에도 15개 항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이런 트렌드 분석을 하고 언제쯤 투자가 좋을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15가지 항목, 통화량이라든지 주간 매매가격 증감, 전세가격 증감, 심리지수, 주택가격, KB 선도 아파트 지수, 매수 우위 지수, 거래 활발 지수 등 15개 항목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전망한 내년 집값, 과반수는 이렇게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 과반수가 내년이 집값 하락 또는 보합을 나타낼 것이라고 했다. 상반기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이 최대 3%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3%면 굉장히 큰 폭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집값은 최대 3%, 주방은 최대 5%, 서울이 상반기 때 3% 이상 떨어진다. 함 랩장은 2023년 상반기 내 조속간 금리 인하 시점과 금리 인하 폭 기대는 제한적일 수 있다. 당분간 낮은 조달 금리로 인한 주택 유효 수요의 풍부한 유입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심영석 우대빵 연구소 소장 상반기는 1% 수도권이 지방은 3% 하락할 것이다. 근거는 매매 가격은 고금리 대출 규제로 인해서 수도권은 강보합, 지방은 약보합이 예상된다. 전세 시장의 강세와 입주 물량 부족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연구위원도 내년 집값이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이다. 내년 부동산 시장은 불황 장세 가능성이 크다. 총성 금리 신생아 대출 등 정책, 그리고 공급 불안, 고분양가 논란, PIR 악화 등 전반적으로 변수가 많다. 아직 명쾌하게 이렇게 말한 분들은 없죠. 그래서 6인을 대상으로 봤을 때 전문가 4명은 내년 집값 하락 또는 보합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나마 상승을 얘기한 사람은 고준석 제2에도 투자자문 대표 상반기 1, 2%, 하반기 2, 3% 오른다. 윤지혜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 물가 수준을 반영해서 내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세종시 값이 2에서 4% 오를 것이다. 2명만 오를 거라고 전망을 했죠. 근거는 미분양 물량이 적은 서울, 수도권, 세종시 값이 2에서 4%. 데이터 근거 없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큰 신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김광석 한양대학교 교수, 그리고 이광수 위원, 김광석 교수, 그리고 한 분 더 해서 이렇게 부동산 토론을 했습니다. KB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로 빠졌죠. 올해 상반기 때 큰 폭이 하락했다가 하락폭이 줄고 플러스로 돌아섰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빠졌습니다. 그렇죠?
김인만 소장님이 약간 좀 상승할 것이라는 쪽 얘기를 나타내고 있고, 이광수 의원이 하락할 것이다. 김강석 교수는 제가 좀 봤지만 예측이 그렇게 정확하게 맞는 편이 아닙니다. 뭐 광부암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수대 복덕방 이광수 대표는 23년 큰 흐름이 지나는 변곡점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이었다. 그러나 24년부터는 확실한 방향성을 보일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한양대 계속 이광수 대표는 확실하게 마이너스가 나타날 것이다. 한양대 국제대학원 김광석 경영교수는 올해 풀리지 않는 퍼즐이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은 상고하죠. 가 진행 중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김인만 소장은 2022년 집값이 많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금리 인상이 트리거가 된 것은 맞지만 부동산은 금리에 의해서 바로 영향받지 않는다는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에서 22년까지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동안 오름폭이 컸기 때문에 이제 하락할 때가 된 곳이고, 여기에 미국 금리가 오르면서 공포감이 퍼진 것이 하락세로 이어졌다. 상반기에 나왔던 금매물이 소진된 이후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원하는 금액 차이가 큰 상황이다. 투자 심리는 살아있지만 추가 상승을 기대하며 관망하는 시장이라고 분석했다. 내년에는 집값 상승 기대감을 보여주는 변수에 따라서 집값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았다. 어떻게 좀 더 당연한 얘기죠. 집값이 떨어졌다는 기준 무엇으로 판단할까? 10억 아파트 10채 중에 세 채가 8억으로 하락, 10억 아파트 10채 중에 한 채가 7억으로 하락. 당연히 이게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총 금액 나누기 아파트 채수로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10억짜리가 7채가 있고 더하기 8억짜리가 3채가 있죠. 나누기 전부를 10으로 하면은 전체 가격이 70억에 24억이니까 94 나누기 10이니까 9.4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 아파트는 97 나누기 10이 되니까 9.7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9.7억이 되는 거고 요거는 9.4억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3년, 24년 부동산 시장 상승할까 하락할까 어떻게들 내다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 김강석 교수는 이 사람이죠. 예측이 맞는 걸 잘 못 봤습니다. 올해 아파트 엄청나게 오른다고 그랬죠. 후반기 때. 왜 그랬냐면 이분은 상반기 때 아파트 값이 이렇게 스물스물 오르는 거 보고 하반기 때는 더 오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떨어지니까 이렇게 꼬리를 내려서 강보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큰 신뢰가 안 가죠. 근데 이분의 말은 강보합, 이것도 표현도 애매해요. 강보합이 뭐란 얘기예요? 뭐 수치적으로 얼마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든지 얼마가 오른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강보합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금리 때문이에요. 금리 인상보다는 인하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서 매수 심리나 구매 여력이 회복될 것으로 분석해요. 강보합은 이렇게 스물스물 오른다는 얘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만 소장은 상반기는 하락하고 하반기는 상승하는 상저하고를 예상했다. 총선을 앞뒀지만 정부가 개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교통 및 개발 호재는 표를 얻기 위해 나올 수 있지만 규제는 풀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금리 인하가 된다면 상반기에 오를 수 있지만 크게 본다면 상반기는 조정, 하반기 상승을 예상한다. 그리고
이광수 대표는 상반기는 가격이 소폭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하반기에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았다. 앞으로 가격 하락폭도 크고 양도 많아지는 시점이 올 것으로 예상했다. 김광석 교수는 소득 위주로 집을 살 수 없다는 의견에 강하게 공감했습니다. 명목 소득은 줄지 않았지만 물건값이 3.5% 오르는 동안 소득은 1% 증가했다면 실질 소득이 떨어졌다고 봐야 하는데요. 앞으로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국면을 맞이하면서 구매 여력이 개선돼 매수세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실질 소득이 1% 오르고 물가가 3% 떨어져서 2% 지금 소득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금리가 떨어지면 매수세가 살아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얘기죠. 그리고 김인만 소장은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때 집값이 떨어졌던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2008년 집값이 크게 떨어진 후 2009년에 2011년 사이에는 보합세가 펼쳐졌는데 보합이 일직선은 아니고 대출 규제를 풀어주면서 살짝 올랐다. 구매 능력이 안 좋아지면 다시 내리는 등 심리적인 주도리 게임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영향이 3년 정도 계속된다고 할 때 2024년에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분들 얘기를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광수 대표는 이렇게 내년에 떨어지다가 하반기 때 더 떨어지다. 6월 기준으로. 그리고 김광석 대표는 강보합이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김인만 소장은 전반기 때 살짝 떨어졌다가 후반기 때 이렇게 올 것이다. 그렇죠? 전반기 때 이렇게 떨어졌다가 후반기 때 이렇게 오를 거다. 셋 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제 생각은 어떠냐? 저는 하락세가 한 신생아 대출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폭락을 합니다. 폭락을 하고 신생아 대출이 나오는 실제 적용되는 한 3, 4, 5 이때쯤 되면 아마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가 조금 나오면서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될 겁니다. 이렇게 유지가 되죠. 되다가 하반기 때 소폭 더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금리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하반기 때 더 떨어졌다가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한 11월 달까지 그렇죠? 더 떨어지고. 그래서 김광석 교수는 이광석 대표의 집값이 떨어져야 구매 의사가 있는 수요가 발생한다는 의견에 오히려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야 산다는 의견으로 맞섰습니다. 김광석 대표는 집값이 떨어져야 산다. 그리고 이광수 대표는 집값이 떨어져야 산다. 김광석 교수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야 산다는데 두 분 다 틀렸죠. 제 생각은 실수요자는 집값이 떨어져야 사고요. 실수요자. 투자자는 집값이 오를 거라는 예상이 있어야 삽니다. 왜냐면 제가 다 경험을 해봤거든요. 제가 직접. 제가 첫 집을 구매를 할 때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집과 건물 투자 이런 것을 할 때는 집값이 오를 거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샀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제가 다 사봤죠. 첫 집은 집값이 완전히 폭락했을 때 2012년 9월 달이죠. 이때 샀고 두 번째 집부터 건물, 상가 이런 것들은 2018, 19년도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렇죠? 오늘 방송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